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댁이 이래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제 통장에 500억이 있다는 걸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8 박순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네죠. 시장 바구니 들고 파 한 단 깎고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 500억이라는 걸요.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이 3채, 땅이 5필지나 된다는 걸요. 이런 집에서 아직도 사세요? 저는 시간당 단가가 비싸서요. 시댁 스트리트, 시골 밥상이라고 단톡방에 올릴까요? 며느리는 저를 3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저를 무시했다면 저도 돈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며느리 김지은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500억짜리 부자라는 걸, 그리고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돈 잘 번다고 저를 깔보던 며느리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난 이야기를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 녀석이 35까지 혼자 있으니 어미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몇 가지 정성껏 차렸지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며느리의 첫인상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 집을 훑어보는 그 시선이 마치 평가하듯 품정하듯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여기가 시댁이세요? 며느리는 구두를 벗으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추억의 동네네. 이런 데가 아직도 있어? 아들이 민망한 듯 야, 그만해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요즘 시대에 아직도 이런 집에서 사세요? 친구들한테 시댁 얘기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좀 낡아서 그렇지 살기는 괜찮아.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다니거든요. 마케팅 팀장이에요. 연봉이 뭐 말하긴 그렇지만 오빠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다행히 제가 돈을 좀 버니까 우리 신혼집도 제 이름으로 샀어요. 오빠 월급으론 택도 없죠. 아들은 멋쩍게 웃었고 저는 아들이 작아지는 게 보여서 속이 쓰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애는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마음속으론 벌써 불안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다 알아서 했지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며느리는 웨딩 플래너부터 스튜디오까지 전부 예약했고 저한테는 그냥 계시면 돼요라고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가 준비한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시장에서 산 거긴 했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식장 입구에서 며느리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의 시선이 제 한복을 훑더니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뭔가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도 며느리는 친구들과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순박하시지? 진짜 시골 스타일이야.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시댁은 어디야? 라고 묻자 그냥 서민 동네? 내가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지.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신혼 초기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해외 출장 있어서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저 승진 면접 준비해야 해서요. 오빠만 보낼게요. 그렇게 첫 설날, 첫 추석을 며느리 없이 보냈습니다. 아들은 혼자 와서 미안하다는 얼굴로 제 음식을 먹었고 저는 며느리가 보낸 용돈 봉투를 받으면서도 속이 쓰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지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들이 하는데 올래? 저는 기뻐서 바로 그럼 이라고 대답했지요. 신혼집은 강남 한복판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하더군요. 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관에서 신발 꼭 벗으세요. 여기 바닥 대리석이라 스크래치 나면 큰일이에요. 저는 조심조심 신발을 벗었습니다. 와, 여기 좋다. 너희 정말 잘 꾸몄구나. 제가 감탄하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다 했어요. 3억 들어갔죠. 오빠는 센스가 없어서 제가 다 결정했어요. 거실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들 예쁘다. 그거요? 작가 작품이에요. 한 점에 몇 천만 원씩 하죠. 제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장에서 사셨어요? 응, 신선한 걸로 골랐어.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주방 구석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유기농 배송 받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감사해요. 그 말투에서 저는 제 선물이 거추장스러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는 계속 회사 얘기만 했습니다. 요즘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이에요. 보너스만 몇 천씩 나올 거예요. 우리 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남편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얼버무려요.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또 반응이 미묘하잖아요.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상처받는 게 보여서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내 남편이 공무원인 게 뭐가 부끄러워?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지.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세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연봉이 다죠. 솔직히 공무원 월급으로 이 집 살 수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조건에 맞춰서 선택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들을 더 잘 키웠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 가족이 와서 미역국 한 그릇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지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동그랑땡,
나물 몇 가지.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늦을 것 같아. 아내가 회의가 있대. 괜찮아. 천천히 와. 저는 기다렸습니다. 3시, 4시, 5시. 결국 6시가 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며느리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냄새가 좀 환기자주 시키세요. 아, 음식 냄새 때문에 그래. 생일이라 이것저것 해놨거든. 며느리는 제가 차린 상을 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옛날 스타일인데? 사진 찍어야겠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내는 건지 킥킥 웃으며 문자를 보내더군요. 우리 팀 단톡방에 올리면 난리 나겠어요. 시댁 스트리트, 시골 밥상 이러면서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야, 그건 좀. 제가 힘없이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농담도 못해요?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오는 시간에 제가 벌 수 있는 돈 생각하면 뭐 어쨌든 왔으니까요. 아들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를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나중에 쓰러지시면 누가 돌봐요? 요양원 같은데 미리 알아보시는 게. 난 아직 건강해.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죠. 저희도 바쁘니까 맨날 달려올 순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케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쯤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요. 오빠, 빨리 가자. 아들이 미안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며느리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케이크를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깬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제 얘기할 때가 됐나 봅니다. 제가 정말 누구인지를요. 40년 전 저는 25살의 새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해서 애 하나는 대학 보내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김치, 나물, 밑반찬을 만들어 팔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제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통이요. 이 집 된장찌개 맛 진짜 끝내줘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철물점도 커졌고 저희는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여보, 이 건물 임대료로 애 대학 등록금 내고도 남겠어. 남편은 기뻐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 더 사자. 나 더 일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뭐해? 그냥 편하게 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요. 남편이 55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2년간 투병하며 수억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 임대료와 모아둔 돈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모아둔 거 잘 지켜. 그리고 아들한테 다 주지 마. 세상 사람들 무서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상당하시네요. 건물 3채, 땅 5필지,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세월이 500억이라는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걸 아들분은 아세요?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돈을 알면 일을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유언장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저 사람한테 흘러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카페 가려고요.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은 건 처음이라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2시에 강남역 쪽으로 오세요. 제가 장소 보낼게요. 카페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더군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다 살게요. 고맙구나. 커피가 나오고 한참 동안은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뭔데?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요양원 안내 자료예요. 여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씩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난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도 바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 건물이랑 땅 있으시잖아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다 넘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도 문제고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굴릴게요. 저 이쪽 전문가거든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싫다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오빠한테 가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세금 더 내면서 나중에 주시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자꾸 명절마다 오라고 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 끌수록 세금만 더 나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잘계속 이제 실행하려고요. 아, 어머님.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시장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결정하신 거죠? 네. 유언장 다시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현재 어머님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빌딩 한 채, 종로 상가 건물 두 채, 경기도 토지 5필지,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예금까지 총 평가액이 약 503억 원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시장 생활, 손이 트고 발이 부르도록 일했던 날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일했던 시간들. 어머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유언장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지분은 전체의 10%로 제한합니다. 10%요? 적은 게 아닌가요? 아니요. 충분해요. 그 돈이면 아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손주 앞으로 교육 신탁 30%를 설정하고 그 돈은 손주가 30살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0%는 장학재단 설립에 써주세요.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20%는 여성자립지원센터와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머지 10%는 제가 평소 다니던 시장 상인회의 지원금으로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며느리분은?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며느리 김지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연간 시댁과 가족을 무시하고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해온 태도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세요. 이 유언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으며 법적 이해 제기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변호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결정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40년 전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얼어붙도록 추운 겨울날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여름날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게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다 하셨죠? 서류 준비해 놨으니까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러다 내년 되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도 급할 건 없잖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내 돈으로 하지 말고 내가 번 돈으로 해. 뭐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지금은 내 거고 나중은 모르는 거니까. 에휴, 정말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지은이가 요즘 집에서 계속 엄마 얘기를 해. 무슨 얘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엄마 돈인데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근데 엄마, 솔직히 궁금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얼마나요?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저한테도 차갑게 대해요.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40년을 땀 흘려 일한 게 잘못인 건가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 집에 가. 지은이 혼자 있으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아들이 떠나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왔다. 가족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토요일에 다들 오너라. 며느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건강 안 좋으세요?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오면 알 거야. 변호사도 같이 올 거야. 변호사요? 응. 정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토요일 오후 2시에 제 집으로 와주세요. 가족들한테 유언장 내용 공개하려고요. 지금요? 아직 어머님 건강하신데. 지금이 적기예요.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집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왔더군요. 화장도 연하게 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와서 걱정은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앉아라. 변호사님 오시면 시작할 거야. 이시정각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를 보자 며느리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자, 다들 앉았으니 시작할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 재산에 대해 정리하려고 그래. 며느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세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배분한다. 먼저 재산 목록입니다. 서울 강남구 빌딩 한 채, 시가 약 180억 원. 서울 종로구 상가 건물 두 채, 시가 약 200억 원. 경기도 일대 토지 5필지, 시가 약 80억 원.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 약 30억 원.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약 13억 원. 며느리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총 재산 평가액은 약 503억 원입니다. 500억?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계속 들어봐. 변호사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첫째, 아들 박민수에게는 전체 재산의 10%, 약 50억 원을 상속한다. 10%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손자 박준서에게는 교육신탁 형태로 30%, 약 150억 원을 상속하되 이는 만 30세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셋째, 나머지 60%, 약 300억 원은 장학재단 설립 30%, 여성 자립 지원 및 독거노인 복지 20%, 시장 상인회 지원 10%로 기부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요? 제 몫은요? 변호사는 차갑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지은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간 시댁과 가족을 무시하고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해온 태도 때문이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며느리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이 좀 심했을 뿐이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집에서 아직도 사세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라고 한 말. 그게 진심 아니었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생일날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보고 시댁 스트리트, 시골 밥상이라며 비웃은 거. 그것도 진심 아니었어? 어머니, 명절마다 시간당 단가가 비싸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말. 나를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빨리 넘기라고 한 말들. 그것들도 다 진심 아니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도 충격받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그런 말들을 다 했어?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시댁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해?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내가 농담인 줄 알았어. 설마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농담이든 진심이든 결혼했으면 부부잖아. 어머니 재산은 결국 우리 거잖아.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재산은 내 거야. 내 거는 내가 번 돈뿐이지.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10년 가까이 시댁 모시고 살았는데 한 푼도 안 준다고. 10년을 모셨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명절 한 번 제대로 온 적 없잖아. 내 생일도 지나가듯 들렀다 갔잖아. 그게 모신 거니? 그래도 전화는 했잖아요. 용돈도 보냈잖아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남편 재산인데 며느리 목도 있다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 재산은 유언자의 고유 재산이며 유류분 청구권도 아드님만 해당됩니다. 며느리분은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우리 나가자. 뭐? 너 지금 어머니 편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정말 우리 엄마한테 너무했어.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 거야? 500억이 날아갔는데 그 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너랑은 이제 못 살겠어.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발.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의 눈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미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아들은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손주 준서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시장 갈까요? 그래, 가자. 떡볶이 먹으러. 시장에서 손주와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예전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 이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25살의 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웃으며 장사하던 그 시절. 할머니,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행복했어.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누구한테 무시받지 않았으니까.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살래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될래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돈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저는 여전히 허름한 빌라에 삽니다. 벽지는 조금 바랬고 싱크대는 낡았지만 이곳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여전히 500억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난달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순자 교육 장학재단.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아이들. 여성자립지원센터도 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을 함께한 시장 사람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 시장에서 번 돈인데 이 시장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말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돈을 보고 결혼했던 거로구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손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준서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짜장면 사줄게. 같이 먹자. 곧 답장이 옵니다.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돈 잘 번다고 사람을 깔보던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나갔지만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다.
그리고 알았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내 돈은 이제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그걸로 충분하다.